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연 외교안보도 잘해낼 수 있을지 검증이 이어졌는데요. 이 주적은 누구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우리 주적이 어디입니까, 후보자님?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은 안보관을 파고들었습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하네요. 긴장한 한 후보자, 말실수도 있습니다.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건 북침입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 예? 부분에 뭐야? 대해서. 죄송합니다. 남침입니다. 여당은 한 후보자 호의에 나섰습니다.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주택 4채를 가졌던 한 후보자가 총리 지명 후 급하게 3채를 정리한 것도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총리 끝내고 민간으로 돌아가시면 부동산 투자 다시 안 하실 겁니까? 네, 안 할 겁니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철거가 늦어지고 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주택자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주적 개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더 간단히 들어가서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건 북침입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 예? 부분에 뭐야? 대해서. 죄송합니다. 남침입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네,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아직도 주적 개념을 모르시는군요.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주적 질문을 하면서 몰아붙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한성숙 후보자가 처음에 6.25 오늘 6월 25일이잖아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는데 북침이라고 했다가 긴장했다 말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주적을 계속 몰아세우면서 물어보는 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국무총리니까 좀 물어볼 법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뭐 계속 두 분이 물어보는 건 좀 그래요. 한 분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한 명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은 한성수 총리 후보자가 아까 그 국방백서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얘기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의미거든요. 한성수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동포이면서 적이다 이런 개념을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적으로 보는 건 북한군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한 이 북한의 그 지도부 정권. 네, 정권 이건 적이죠. 적이에요. 싸워야 될 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제 동포들은 그 포갑 정치에 이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좀 분리해서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좀 더 그렇게 그냥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그걸 공격을 한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이럴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명확하게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죠. 네. 싸워야 할 대상이고 우리를 침략해 우리가 대응해서 물질러야 될 적 아닙니까? 그건 명확하게 하고 그러나 그 밑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한 동포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런 논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성숙 후보자는 다주택자여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주택을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수백 원의 재산을 가진 돈 많은 후보자니 국무총리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몇 억 정도 내 손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과감하게 던져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억의 손다운 소가 네. 대통령께서 한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 주택을 다 처분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김성교 의원이 마귀라는 표현을 쓴 걸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정영치 변호사님, 근데 김성교 의원이 그냥 본인이 지어낸 표현은 아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나왔던 표현을 좀 인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많다고 마귀가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전 진짜 지금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결국 부메랑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다주택자는 마귀만큼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두 번째 총리로 임명한 사람이 집이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도 아니고 네 채나 있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한성숙 후보자가 지난번에 장관 될 때 재산 신고한 게 얼마였냐면은 182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441억이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스탁옵션 같은 거 다 합치면은 441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신고한 182억 중에 그 부동산이 얼마냐면 101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아파트 잠실에 있는 아파트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장관 임명될 때 그 아파트를 얼마로 신고했냐면 27억으로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급하게 팔았는데 급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냐면 52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52억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신고한 것보다 25억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한성숙 총리가 얼마나 유능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한성숙 씨 같은 분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부터 이재명 대통령께 진짜로 그 진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한성숙 후보자는 종로구 건물에 불법 증축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아버지까지 거론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지방 도시의 건설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와 공직이 갖는 책임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지방 건축 공무원이었던 이거 담당하신 분이 한성숙 후보자 아버지처럼 지방 건축 공무원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까지 운운하는 거 보고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저는 아니 본인이 먼저 그 말을 꺼냈어요. 저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희 자, 아버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을 말씀드렸던 의견 겁니다. 아버지를 먼저 언급한 것은 후보자입니다. 네, 후보자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아버지 언급을 했는데 김희정 의원이 질의할 때 그걸 좀 인용을 하면서 또 저렇게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좀 소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뒤늦게 좀 조치를 한 걸 놓고도 좀 지적을 하던데요. 조원삼 부원장님 보니까 청문회 앞두고 집도 팔고 뭐 미행하던 걸 또 이행하기도 하고 많이 좀 이제 뒤늦게 조치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집을 4채를 가지고 있고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러한 청문회에 임박해서 처분한 부분, 해결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미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만큼 한성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응한 겁니다.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택을 처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지금
꽤 많은 그런 차익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익의 상당 부분도 그러는 부분도 기부를 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일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기도 했어요. 이만큼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불법 증축 처리 문제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버지가 공직자로서 30년 동안 봉직을 했으니 그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임무와 소임에 대해서 자기도 충분히 이해하고 일하는 이 소임들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 증축 문제에 연결짓는 것 자체가 이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다가서고 감정선을 자극하여 어떤 싸움을 걸겠다. 약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적절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한성숙 후보자는 지금 장관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장관에 취임을 했어요. 그럼 장관 때는 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총리로 지명되니까 주택을 팔면 괜찮다? 그리고 총리로 지명됐으니까 막 기부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장관이 지명되고 나면 그 왜 집을 안 팔았어요? 장관은 괜찮아요? 내 주택 갖고 있는 거? 예.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사하는 요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장관 때는 내 주택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총리로 지명되니까 부랴부랴 집 팔고 그리고 기부도 하고 그럼 괜찮아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총리 한번 하려고 그냥 집도 팔고 기부도 하고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 지명돼서 그냥 다 팔고 하면 다 그냥 박수 쳐주면 괜찮아요? 바로 그런 공직권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왜 총리가 지명됐을 때는 팔고 왜 장관이 됐을 때는 안 팔고 그냥 버텼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중간에 부동산 정책들이 추가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난해와 달라진 이번 청문회 앞두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